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있네요. 좀 TMI이긴 하지만 제가 거의 한 달 만에 먹는 맥주가 진짜 맛있네요. 일 끝나고 먹는 맥주도 진짜 맛있어요. 정말 오늘도 되게 귀중한 분 모셨는데, 사실 되게 이력이 독특하세요. 보면은 되게 여러 경로를 이제 본인이 개척해서 다니다가 이제 지금에 정착을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항공업계를 꿈꾸던 워홀러는 어쩌다 글로벌 화학기업의 영업맨이 되었을까라는 주제로 저희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저희 게스트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외국계 화학기업에서 소재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준민이라고 합니다. 일본에 온 지는 현재 9년째고요. 직장 생활은 8년 차입니다. 그럼 9년 전이시면은 잠깐 2016년, 7년 이 정도신가요? 그렇죠. 2017년 1월 3일 날 왔습니다. 2017년. 네. 그냥 미타메로만 봤을 때는 유학을 오셨나? 이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떻게 오시게 된 거예요? 일본 자체는? 처음에는 워홀로 왔습니다. 저는 일단 대학교를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도 마치지 않고 바로 일본 후쿠오카로 왔습니다. 졸업도 안 하고. 네. 졸업 그건 맞춰놓고 딱 오신 이거 거죠? 식만 안 했죠. 보통은 사실은 도쿄, 오사카 거의 투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삿포로 딱 한 번 봤고 후쿠오카 솔직히 처음 봐요. 그래요? 네네. 후쿠오카 많이 가나요, 워홀을? 도쿄랑 오사카에 비교하면 적겠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가까운 것도 있어서 꽤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네. 없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근데 특별히 후쿠오카를 선택한 이유가 있으셨어요, 당시? 일본 워홀을 어디서 할까 되게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일본어를 최대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 면에서는 후쿠오카가 그래도 중소도시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 혼날 수도 있죠. 네. 출신 분들한테는. 네. 그래도 도쿄랑 오사카랑 비교하면은 그래도 영어랑 한국어를 안 쓰고도 또 일본어를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서 후쿠오카로 갔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일본어는 좀 사전에 좀 습득을 하고 오신 거지, 아니면 진짜 맨날 헤딩을 하셨던 거예요? JLPT 3급 90점 정도? 꽈락 언저리? 네, 그 정도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기초. 예, 실력도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좀 어느 정도 당시 회화 되셨었어요? 주문은 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상대방이 엄청나게 인내심이 강한 분이면은 그래도 그 일상 대화는 다 캐주얼 대화 간신히 되는 정도. 정도였습니다. 이제 일본어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시면은 근데 초반에 좀 고생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도쿄나 오사카는 되게 커뮤니티도 크고 이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는 좀 그런 게 있었을까? 라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후쿠오카는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2017년이었고 해서 모일 수 있는 커뮤니티는 크게는 없었어요. 그러면 그 당시에 좀 일본어도 힘드셨을 텐데 네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셨어요? 그러면? 일자리는 뭐 한국으로 치면 알바몬 같은 사이트가 있어요. 네네. 뭐였지? 마이나비였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런 곳을 통해서 그냥 평범하게 가였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쉽게 붙었네요. 네, 운이 좋았어요. 어떤 일 했는지 한번 좀 궁금해요. 후쿠오카에 있으면서 두 가지를 했었는데 네. 첫 번째는 옷가게 점원이었고요. 두 번째 일은 그 화장품 브랜드 러쉬라는 그 향 좋은 맨날 거품 풀어놓는 거기. 네. 러쉬에서 판매인을 했습니다. 그럼 둘 다 기간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옷가게에서 한 5개월 정도 했고요. 그리고 러쉬에서 6개월 정도. 반반 거의 하신 반반 거죠? 정도. 뭔가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보통 제일 많이 하시는 게 한식당. 이게 아마 제일 좀 먼저 떠오르고, 보통은 음식점 아닌 카페가 전 되게 일반적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일부러 좀 그쪽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곳을. 알바를 찾을 때 가장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직업은 뭐냐라고 생각을 해서 판매인을 전향도 있었고, 두 번째는 급여가 셌어요. 어려우니까. 세다기보다는 편의점이 그때 765엔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첫 번째 알바였던 그 옷가게가 950엔을 줬어요. 야, 지금도 1000엔 언저리로 알고 있는데 후쿠오카가 기본이 되게 센데요. 2017년이면. 2,000원 정도 이제 높았기 때문에 안 가리고 왔습니다. 초반에 좀 고생 안 하셨어요, 거기서는? 많이 했죠. 일단 말이 잘 안 통하고 경어도 잘 모르고 네. 뭐 읽는 것도 물론 잘 안 되고 했었으니까. 좀 기억나는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요? 가장 고생했던 것은 제가 혼자서 마감을 쳐야 될 때가 있었어요. 마감을 해야 될 때가 많았어요. 네네. 그때 마감 작업 중에서 엑셀에 간단한 내용을 기입을 하고 저장을 하고 뭐 시스템을 종료하는 뭐 그런 업무가 있었는데 엑셀 자체도 일본어잖아요. 아무것도 제가 잘 읽지를 못하니까 그쵸. 뭐 잘못 눌러서 잘못된 게 뜨면은 이제 그때부터 땀 흘리고 당황을 하게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진짜 매뉴얼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고 입력하려고 항상 조심했던 기억이 나요. 러쉬는 그러면은 보통은 한국 1년이니까 그렇게 막 옮기는 경우가 참 많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옮기신 그런 계기 혹은 사연 같은 게 좀 있으실까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는 그 옷가게가 지루했어요. 옷가게 자체가 후쿠오카의 아울렛에 있던 가게였거든요. 그리고 가게 자체가 그 바닷가 쪽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일에는 고객이 거의 없었어요.
평일에 매출 0원일 때도 있었어. 진짜 그때 든 생각이 제 시간하고 이 950엔하고 교환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쵸. 아 1년밖에 없는 이 시간을 너무 낭비하고 있는 것 같다 싶어서 러시에서 일을 하게 되었죠. 근데 러시 하면 저도 이제 베스밤 이런 걸 좋아했어가지고 꽤 음. 자주 갔었는데, 근데 거기는 또 거기만의 좀 접객 문화가 있어가지고, 그쵸. 네, 좀 그쵸. 저는 좀 약간 부끄러운 느낌도 좀 있었거든요. 그쵸. 좀 잘 하셨나 갑자기 좀 걱정이 아니, 잘 되는데.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의 피부에 대한 네. 나야미, 이라고 그쵸, 하죠. 네네. 그거를 듣고 상담해주는 시기였는데 저는 그게 너무 어려웠어요. 아. 그래서 잘 못했어요. 근데 그 대신 후쿠오카 러시에는 네. 그 한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셨어요. 그게 있구나.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이 팔았습니다. 거의 스페셜리스트로 그냥 고용된 느낌이네요. 그 일본의 러쉬가 네. 한국의 러쉬보다 많이 저렴하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도 예전에 막 면세로 막 사갖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어찌됐건 되게 그 일본어를 늘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온 거에 기반에는 이제 일본에서의 취업을 좀 지망하면서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워홀을 오시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세우고 오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취업까지 할 생각은 처음엔 없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우선 일본어를 일상회화가 문제없이 될 정도로 늘리자.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학생 때 한국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일본어를 늘리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선 1년 동안 일본어를 늘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취업을 하자. 승무원이 되자라는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 그럼 제가 좀 오해했던 게 일본에서의 항공업계가 아니라 그냥 항공업계를 위한 이제 일본어 습득이었던 거네요. 네네네네. 아,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어쩌다 일본에 이렇게 정규직이 되셔가지고 또 취업을 하셨는지 네. 이것도 좀 궁금해져요. 이게 진짜 우연이긴 한데 일본에 워홀로 있다 보니 비자가 1년밖에 없잖아요. 한 8월 달쯤 되니까 이제 속된 말로 똥줄이 타는 거예요. 그 일본어를 누구한테 내세울 정도로 잘하게 된 것도 아니고 이대로 한국에서 또 취업을 하자니 좀 아쉽기도 하고 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이제 취업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은 취업을 생각하고 실제 그 다음 연도에 들어가신 거죠? 네. 그럼 준비 기간은 한 반년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되게 빠르게 되신 느낌이었거든요. 네. 좀 비결 같은 게 있으셨나요? 도쿄에서 열리는 때는 마이나비 해외 인재 회사 설명회 이런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그 현장에서 그 엔트리 시트를 제출하고 면접까지 보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잡을 구했습니다. 일종의 합동 설명회 겸 선고회. 네네네. 그렇습니다.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참 예전엔 그런 거 많았던 것 네. 같은데 와 근데 되게 이게 운도 운이겠지만 뭔가 그 의지가 좀 통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그때 느꼈던 것은 일본 회사는 진짜 포텐셜 채용이구나. 그러면은 첫 회사로 가신 거는 어느 쪽 업계셨어요? 메카라고 하죠. 네. 제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영업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처음에 이제 승무원을 생각하시다가 영업하면 약간 좀 궤가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좀 약간 그런 이유가 있으신지 좀 궁금해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영업 중에서 해외 영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강점이라고 생각했던 게 역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일본 어홀 오기 전에 호주 어홀도 학생 때 1년 동안 다녀왔거든요. 네네. 그래서 영어와 일본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개국어. 그래서 그것을 해외 영업이라는 포지션이면은 살릴 수 있다고 네. 생각했기 때문에 영업을 정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해외 영업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처음에는 저는 해외 영업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국내 영업이었어요. 죄송합니다. 네. 당황했는데 사기 아닌가? 저도 당황했는데 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때 한국 지사가 있었어요. 그 한국 지사가 국내 영업 소속이었거든요. 이제 회사 조직 안에서는. 네네네. 그게 이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하면서 자연히 국내 영업으로 배속이 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했던 일은 진짜 국내 영업이었어요. 실제로 일본 열도를 뛰어다니셨나요? 일본 안에서도 후쿠시마랑 미야기켄. 저 토호쿠 쪽을 좀. 네. 담당했습니다. 그럼 그 회사는 그럼 도쿄에 있었던 거예요? 네, 회사는 도쿄에 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후쿠오카 1년을 마치시고 이쪽으로 넘어오신. 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도쿄에서. 쭉 도쿄입니다. 이렇게 있으실 줄 아셨어요? 몰랐습니다. 처음엔 도쿄 되게 싫어했거든요. 왜요? 한국에서 지방 출신이기 때문에 사람이 좀 많은 곳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는데 벌써 적응했습니다. 막상 큰 데 살면 큰 데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지금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뭔가 생각해보면 아까 메이커 쪽이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와닿는 연결고리랄까요? 이런 게 좀 없어 보이는데 그 당시에 지원 동기 좀 어떻게 썼는지 갑자기 좀 궁금해졌거든요. 제 첫 회사는 금속 회사였는데 매출의 절반 이상이 해외에서 발생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그 이벤트 자체도 해외 인재를 위한 합동 설명회였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는 글로벌 인재입니다. 뭐 한국어, 영어가 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엮어서 작성했죠. 오히려 업계에 뭔가 포커싱 하기보다는 네네. 본인의 강점을 가지고서 이렇게. 그쵸. 혹시 그 페어에서 다른 쪽이랑도 좀 선고 진행하신 것도 있으셨어요? 있었습니다. 어느 업계였어요? 그것도 좀 궁금한데. 그것은 네조트, 호텔 관련 업계였어요. 네. 뭔가 기존에 생각하신 거랑 그쪽이 더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네. 드는데. 처음에는 항상 항공업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 쪽을 항상 생각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동 설명회 가서 이런 메이커 회사를 발견하고 지원을 하게 되고 발을 들이게 된 거죠. 근데 좀 그것도 궁금하네요. 1년 동안의 워홀의 성과가 어느 정도 되셨었어요, 당시? 이제 언어적으로 아무래도 많이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JLPT2는 어. 1은 아직 못 따섰는데 네네. 2는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첫 회사랑 일본어로 면접을 진행하고 그래도 채용까지 받았으니까 네네. 어느 정도 달성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괜한 걸 좀 여쭤봤는데 생각해보니까 취업 자체가 최고의 성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럼 아까 금속 쪽의 메이커 일본 계셨나요? 일본 회사였습니다. 일본계 메이커의 금속이다. 뭔가 8시 출근, 17시 15분 퇴근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은데. 맞는 말이에요. 진짠가요? 진짜입니다. 왜 15분에 퇴근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루 근무 시간이 정해졌잖아요. 네.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는 8시 45분 근무 시작, 그리고 5시 반이었나? 5시 45분 퇴근이었나? 그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 15분 되게 집착하는 게 좀 되게 신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때 퇴근한 사람들은 네, 뭐 거의 그렇긴 하죠. 첫 회사는 그럼 약간 딱딱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딱딱하다기보다는 그냥 전형적인 일본 회사였던 것 같아요. 가족 같은 느낌도 있고. 네. 뭔가 되게 말을 좀 잊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되게 티피컬한 일본 회사. 정말 전형적인 일본 회사의 오너 기업. 회사 이름이 사장님 이름. 나니나니 코우교 뭐 이런 느낌일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계 쪽에 있으면서 장점 같은 게 있었다면 좀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느낀 점으로서는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좀 강했지 않았나 싶어요.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중도 채용만 있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신졸 채용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2년차 선배들, 3년차 선배들 뭐 이런 식으로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뭔가 뭐 이렇게 하면 좀 나이가 드러나는 것도 부끄럽긴 한데, 뭐 저희 때 보면은 되게 선배 밥 사주세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좀 그런 느낌에 가까울까요? 그쵸.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벚꽃 시즌이 되면은 이제 하남이 가기로 했었는데, 주최하는 것은 1년차부터 3년차가 모여서 뭐 준비하고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싫어할 수 있는데 이건 또 그만의 또 재미는 또 있으니까. 당시는 저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서 선후배 간의 유대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쵸. 거기에서 나오는 그 끈끈함에 나오는 그 장점은 또 있던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계셨어요, 이 회사에는? 딱 3년 4개월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제2신졸 이런 게 바로 경력직으로 넘어가셨겠네요. 네. 그러면은 18년도 코로나 시즌에 이제 첫 이직을 결심하신. 그쵸. 네. 2021년 여름이었으니까 코로나 시즌이었죠. 좀 계기가 특별히 있으셨나요? 가장 큰 이유는 그 업무 안에서 영어를 더 쓰고 싶었어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해외 영업인 줄 알고 싶어서 했던 것도 있었는데, 국내 영업 소속이었기 때문에 네네. 제 커리어를 봤을 때 좀 더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 회사는 외자계로 넘어가셨다라고 하셨는데, 두 번째 회사 한번 간단하게 어떤 회사였고 좀 어떤 쪽 담당하셨는지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회사는 이제 유럽에 본사를 둔 회사였고요. 비즈니스 내용은 전기차에 리튬이온 배터리에 전극제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각종 금속 관련 화학 소재를 제조하는 회사였습니다. 당시 핫한 곳을 가셨네요. 당시에는 그래도 주목을 많이 받던 네, 회사였죠. 엄청 그 당시에 테슬라가 막 이제 날라다니고 네네네. 이런 시절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영어 많이 쓰셨어요, 거기 가서는? 네, 일단 사 내에서는 대부분 직원분들이, 일본 지사 안에서는 일본 분이기 때문에 일본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네. 유럽 같은 경우는 일본이 오후 4시, 5시쯤 되면은 네. 거기가 이제 아침 9시거든요. 업무를 시작하거든요. 네. 그때 되면은 항상 유럽 쪽이랑 같이 미팅을 하기 때문에 미팅이라든지 뭐 유럽 쪽과 메일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영어를 사용하죠. 그럼 첫 회사에서 좀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는 메탈 쪽이었고 지금도 뭐 메탈이라고 완전히 할 수 없겠지만 소재에 관련된 배터리 쪽이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거의 비슷한 업계였고요. 같은 금속 관련 소재였다는 거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업계 분위기라든지 뭐 경쟁업체라든지 마켓은 굉장히 비슷했기 때문에 수월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업계 자체는 사실 비슷한 업계이지만 외자계로 넘어가셨잖아요. 저는 이게 제가 외자계를 다녀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뭔가 좀 프리하달까 좀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데 좀 실제로 넘어가셨을 때 좀 감상이 어땠는지 좀 궁금해요. 자유로움은 솔직히 잘 모르겠고요. 가장 큰 차이점 제가 느낀 걸로서는 일단 유대감이 좀 적지 않나. 왜냐하면은 그 일본에서 했을 때는 이제 신졸 채용이 메인이었기 때문에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좀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외자계 같은 경우는 중도 채용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끼리 같이 보낼 시간도 짧고 하다 보니 거리감이 좀 있긴 하죠. 뭔가 용병 집단 같은 느낌도 조금 드네요. 약간 그런 건 있죠. 그리고 일본 회사 있을 때 선배 이거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거는 좀 하기 힘들죠. 그러면은 그것도 좀 궁금한 게 넘어오신 것도 영업 쪽으로 넘어오신 거잖아요. 네. 기존에는 이제 토목 쪽에 특정 지역을 이렇게 담당했다고 하셨는데 이제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는 담당하는 지역이 좀 바뀌었나 이런 것 좀 궁금해요. 제가 소속한 팀이 뭐 마케팅 서비스라는 팀이었는데 뭐 기본적으로 마케팅과 영업을 했던 팀이었어요. 그리고 직원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한 명이 일본 전 지역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본뿐만이 아니라 타이완, 뭐 한국이라든지 또 같이 담당을 해왔습니다. 해외 출장을 나가실 기회도 꽤 많으셨겠네요. 그쵸. 한국이라든지 대만, 뭐 중국, 그리고 유럽 출장도 있었고, 해외 출장은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출장을 좀 좋아하시는 편인가요, 그래도? 저는 매우 좋아하죠. 그래서 계속 영업에 계시는구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일본계랑 외자계 하면은 약간 보상의 체계도 좀 다른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급여 수준이라든지 복리적으로도 좀 차이가 있었나요? 일단 첫 번째 회사랑 두 번째 회사만 비교를 하자면은, 두 번째 회사는 보너스가 되게 적었어요. 그 대신 기본급이 높았어요. 첫 번째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자기의 연봉이 100이라고 치면은 거의 50이 기본급이고 50이 보너스. 그 정도인 회사였었거든요. 그런 기본급의 차이가 크지 않았나 싶어요. 복지 같은 면에서는 그래도 두 번째 회사가 좀 더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확실히 글로벌 기업이 조금 낫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비해서 되게 다양하고 넓은 지역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좀 가장 보람 있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면 뭐가 있으세요? 가장 보람 있던 것은 뭐가 됐든 새로운 고객을 발굴했을 때죠. 발굴해서 매출로 이어졌을 때가 가장 보람이 있죠. 진짜 영업맨 그 자체가 라는 생각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저도 너무 잘 아는 게 저도 비슷한 업무로 이제 예전에 이제 저희 플랫폼에 같이 들어오실 기업 발굴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그 하나가 되게 작은 곳이어도 그냥 발굴한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소중하잖아요. 그쵸. 그게 자식 같다는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좀 그런 류의 보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 두 번째 회사 같은 경우도 그럼 근속연수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6개월입니다. 3년 단위로 점프업을 계속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다니시는 곳이 점프업을 해서 온 세 번째 회사. 그럼 지금 회사도 간단하게 어떤 회사에 어떤 업무 하시는지 아까 소개를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이직한 지는 딱 반년이 지났고요.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미국계 소재 회사입니다. 그럼 지금도 비슷한 계열에서 업그레이드를 하셔가지고 같은 소재를 판매하는 것 같은데 첫 번째랑 두 번째 회사는 금속에 관련한 제품을 판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회사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로 만들어진 제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공부하고 제가 관련 있는 분야는 플라스틱이라든지 자동차 이런 쪽이 되다 보니까 완전 지금까지와는 달랐던 분야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회사도 결국 외자계고 지금 회사도 외자계인데 유럽계와 미국계로 넘어오셨잖아요. 차이점이 좀 있나요? 빡빡해요. 미국이 훨씬 빡빡한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것도 회사 바이 회사라고 생각해요. 유럽 회사 같은 경우는 1년 중 뭐 한 4분의 1 정도는 베케이션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달짜리 베케이션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타이밍이 있어요. 그 연말 연시 크리스마스 때랑 뭐 이스터 홀리데이라든지 한 달씩 그 휴가를 떠나기도 하더라고요. 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될까요? 저는 뭐 일주일만 휴가를 가도 업무용 핸드폰을 들고 가서 매일 답장을 하고 하는데 저희는 죄책감이 시달리잖아요. 그쵸, 연락을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닫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안 좋은 것 같아요. 유럽인들처럼 살아야지라고 다짐했지만 잘 안 되는 이 현실이 좀 슬프긴 한데 맞습니다. 근데 미국은 훨씬 관리형인가요 그러면? 그렇게 장기적으로 연락이 안 되는 경우는 드문 느낌이 들어요. 그냥 뭐가 해도 기본적으로 리스폰스가 되게 빠르고 이거 회사 바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낸 메일에 대해서 하루 이상 묵혀두는 경우를 잘 못 본 것 같아요. 대부분 지금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쳐도 기다리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메일이 오든지 휴가 중이라고 떠도 뭐 핸드폰으로 짧은 답장이라도 오고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회사마다 분위기는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맞아요. 일본 기업들이랑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은 답변이 막 3, 4일씩 그냥 안 오고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확인도 안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또 그런 답답함은 없는 느낌. 고객들은 그래요. 제 고객들은 이렇게 하시는데 사내는 그래도 답변이 빨리빨리 오는 것 같아요.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벌써 세 곳 여러 경험을 진짜로 20대부터 걸쳐서 쭉 하고 계신데 각 회사마다 좀 하나씩 배운 점이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사회인으로서 기초를 배운 것 같아요. 진짜로 전화 응대부터 명함 교환이라든지 회사에서 어떤 식으로 서류를 작성한다든지 그런 정말 기본적인 거를 처음 회사에서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그 기본을 바탕으로 자기가 주체성을 갖고 일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의지를 갖고 일을 하는 것을 배웠던 것 같아요. 세 번째 회사에서는 그 두 가지를 섞어서 지금 잘 해보려고 힘내고 있습니다. 그 자양분들이 지금 준비님을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벌써 영업으로만 한 8년 하신 거죠? 그쵸. 그리고 이게 사실은 한 회사에서만 있었다라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벌써 세 번째 회사까지 넘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퍼포먼스 자체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준미님만의 영업 비결? 이랄 게 좀 있을까요? 비결보다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 쉽게 말을 하자고 하면은 크리티컬 싱킹. 비판적 사고. 모든 것에 의심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신규 영업이다 보니까 고객을 만나러 가면은 고객은 우리 제품 말고 다른 걸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 제품을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100이면 99의 고객분들은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요. 근데 진짜 없을까? 예를 들어 우리가 견적서를 내면은 우리가 비싸다고 해요. 진짜 비쌀까? 어디가 비쌀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의심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고객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서 힌트가 나올 때도 있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도 1년 뒤에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1년 전에 제가 제안했던 제품을 기억해주고 연락해주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꾸준히 비판적인 사고를 비판적으로 그쵸. 그냥 순응하는 걸로는 영업이 될 수 없으니까 영업 쪽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8년차 영업맨으로서 영업직의 장점과 단점 하나씩 꼽아줄 수 있을까요? 장점은 타색함, 달성감, 성취감이 네. 있는 것 같아요. 역시 제가 제 제품을 지금까지 써주지 않았던 곳에 판매를 하고 그게 매출에 연결되는 거를 보면은 되게 뿌듯함을 느끼게 됩니다. 단점은 그걸 계속 해야 된다는 프레셔가 있죠. 역시. 네, 왜냐면 기본적으로 매년 매출 타겟은 올라가요. 올해가 10이었으면 내년은 11이 되고 내후년은 12가 돼요. 이 마케팅은 저희 회사뿐만이 아니라 경쟁업체도 있고 고객이 어떤 이유로 안 쓰게 될 경우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 와중에 계속 매출을 증가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프레셔는 좀 있긴 하죠. 그쵸. 생각해보면 특히나 지금 계신 업계 같은 경우 사이클이라는 것도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사이클에 관계없이 목표가 떨어지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영업에 대해서 조금 더 하나 갑자기 궁금한 게 영업하면은 되게 그냥 막연한 이미지로 뭔가 술도 자주 마셔야 될 것 같고 접대나 회식 이런 것도 많을 것 같고 야근도 많지 않나라는 좀 전반적으로 좀 하드한 이미지가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로 어떠세요? 지금까지 겪어오시면서 좀 제가 말씀드린 그냥 사람들의 커먼센스 이게 좀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경험만 비춰보면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일단 잔업시간에 관해서는 하기 나름이고 사람 바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겠는데 월 잔업시간이 20시간 넘는 적도 별로 없었고 근데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녁 7시, 8시 미팅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접대라는 것은 그것도 업계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경쟁이 심하고 접대를 함으로써 비즈니스를 따올 수 있는 업계면은 그게 많겠죠. 특히 상사 같은 경우는. 건설 쪽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희 업계 같은 경우는 저번 회사도 그렇고 저저번 회사도 그렇고 한번 회식을 하는 것 때문에 안 될 비즈니스가 되고 이런 업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막년회 아니면 신년회 이 정도죠. 근데 가끔 점심 정도는 같이 먹기도 합니다. 되게 인간적인 매력이 있네요. 이쪽 쪽은. 업계에 따라 분위기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접대를 한 것 때문에 우리 제품이 성능도 떨어지고 가격도 비싼데 우리 거를 사주고 이런 거는 또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왜냐면은 이제 구매팀이라든지 고객들도 다 그게 자기들의 KPI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손해보는 것은 안 하죠. 이해 확실히 됐습니다. 그러면은 제조업 영업직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핵심 가치관 2가지랑 강점 2가지를 꼽아주시고 그 이유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은 저희 취업 준비하시는 분에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가치관은 협조성과 주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협조성이면은 영업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특히 고객한테 테크니컬 질문이 오면은 기술팀한테 물어봐야 되고 어떤 서류 달라고 하면은 CS팀한테 부탁을 해야 되고 자기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팀들하고 좋은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협조성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일개 매작에 가릴 거 없이 동일하다. 네,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체성인데요. 일단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해 나가는 그 느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런 감각이 없으면은 우선 자기가 일에 대한 모티베이션도 안 생기고 결과도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자기가 주체성 갖고 해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과도 당연히 네, 따라올 네, 네, 거고요. 네. 하긴 근데 누가 주지 않잖아요. 고객이 와서 저희 좀 누구 주세요 이런 경우는 없을 거니까. 네, 네. 특히나 영업은 뭔가 발벗고 나서서 맞아요. 내가 생각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좀 그런 게 더 강하지 않나라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이어서 강점도 두 가지 한번 뽑아주실 수 있을까요? 강점은 경청력과 통찰력입니다. 왜냐하면 영업이기 때문에 항상 가장 중요한 것이 고객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객이 어떤 점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잘 들을 수 있는 경청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통찰력 같은 경우는 고객이 말을 하는 게 진짠가 의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리티컬 띵킹. 그 중에서 진짜를 판단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듣고서 진짜 그 혼내를 잘 캐치해가지고 거기에 적절한 제안을 하거나 아니면 물러서야 되면 물러서거나 뭐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건데 네, 고객도 사람이니까 자기가 이렇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게 진짜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경우도 많고요. 이게 뭐 메이커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영업직 전체에 통용될 수 있는 좀 핵심 키워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치활 특히나 영업 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이렇게 한 8년, 9년 다니시면서 본인의 지금까지 왔던 거를 돌아볼 기회도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플러스 알파로 뭐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했을 때 본인이 좀 이루고 싶은 목적이나 이런 게 좀 있으세요? 거창하지 않더라도. 커리어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지금 회사에 쭉 일을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면접 때도 비슷한 질문을 받아서 봤을 때는 아시아 비즈니스 리더 포지션으로 되고 싶다. 좀 더 큰 환경에서 이끌고 싶다라는 좀 뭔가 야망이 좀 보이는 느낌인데. 뭐 직장생활을 계속 한다면은 네. 그렇게 되고 싶다인 건데 뭐 모르죠. 장래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요. 미래의 한 짝도 모르는 거긴 네. 한데 근데 확실한 건 그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있어서 열심히 해야지라는 모티베이션이 되는 거 플러스 이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거가 없는 분들도 꽤나 많거든요. 그래도 참 이쪽이 쉬운 일은 아니긴 하지만 되게 잘 맞게 열심히 잘 하고 계시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글쎄요, 모르겠네요. 아이, 네, 그래도- 매출 많이 내야죠. 이제는 조금 약간 마무리 단계로서 좀 후배들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최근에 워홀을 하면서 취업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시고 워홀 자체도 이제 2번으로 늘었잖아요. 할 수 있는 아, 그래요? 네, 최근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워홀 2회차라는 개념이 생겼다고 하는데 근데 그만큼 워홀을 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아지고 수요도 좀 높아지고 있는 좀 실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워홀 추천하시나요? 강추합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한번. 일단 취직을 하기 위해 워홀을 하시는 분이면은 우선 튜토리얼을 한번 하시는 게 좋잖아요. 일본 생활이 어떤 건지 맛도 한번 보시고 네. 음식은 어떤지 한번 맛도 보시고 날씨는 어떤지도 한번 네. 경험도 해보시고 뭐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면접도 현지에 있는 것이 훨씬 보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워홀 강추합니다. 사실 일쪽에서의 좀 삶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취업으로 오면 또 이게 되돌리기가 안 되잖아요. 한번 일본에서의 생활을 꿈꾸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강추한다 네. 정도로 요약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역적으로 또 이제 도쿄랑 후쿠오카 두 곳에 살아보셨는데 네. 그 나이 때 원로 된다면 그때도 후쿠오카를 선택하실 거예요. 네, 너무 살기 좋은 곳이에요. 대전 같아요. 진짜 컴팩트한데 다 있을 건 다 있고 자연도 있고 한국도 가깝고 음식도 맛있고 음식 좋네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만족했습니다. 아, 워홀러라면 후쿠오카도 한번 노려보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일 때문에 도쿄에 있지만 그 적응도 했지만 네. 혹시 후쿠오카에 갈 기회가 있으면은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약간 한적하지만 또 한적하지 않잖아 사실 거기. 그렇죠. 그 적당한 밸런스. 그러면은 그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일본계랑 외자계 다 겪어보신 입장에서 첫 회사로서는 일본계가 좋을까 외자계가 좋을까로 했을 때 어느 쪽이 낫다고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은 일본 기업이 나은 것 같아요. 외국계 기업은 대부분 본사가 아니라 지사기 때문에 인원이 적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이제 긴 시간을 두고 교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래서- 즉시 전력감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 거네요. 네. 신입사원을 뽑는 외자계도 있지만 대부분의 외자계는 즉시 전력, 네, 그렇죠. 즉시 전력, 속셈력을 네. 뽑는 경우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는 일본 회사에 처음 입사하는 것이 회사의 기본이라든지 그리고 일본 문화를 알아가는 면에서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진짜로 외자계에 대한 선호가 요즘 너무 높아가지고 그래서 좀 여쭤봤어요. 외자계를 못 가고 일본계를 가면 뭔가 좀 꼬인 것 같고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외자계도 결국 일본 지사라서 일하시는 분은 다 일본 분들이고 네. 그렇게 이제 꿈에 그리던 네. 목요일 저녁부터 맥주 먹으면서 이런 건 전혀 없을 거예요.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일본계가 일본에서의 비즈니스 하기에는 네. 좋은 약간 시작점이다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거기서 경험하시고 네. 또 이직하시면 되니까. 그렇죠. 뭐 일본의 장점이라면 그렇죠. 그런 음.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는 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워홀 플러스 일본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당부 말씀까지는 좀 너무 거창할 수 있는데 네. 그냥 마지막 스토커도 한마디 하면서 저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본 워홀 좋은 경험이 되고 제 20대 중에 가장 재밌는 경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꼭 기회 되시면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세요. 취업은 그냥 화이팅. 여튼 도전하는 분들에게 열려있는 곳이니까 일본 취업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은 지금 이런 준비님의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렇게 워홀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이미 오늘 보여주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자주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